현미경을 보고 원리를 배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 현미경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플라스틱의 한계를 넘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탄생 스토리.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에서 확인해 보시죠. 과학 원리를 알면 겨울 스포츠가 더욱 재미있어진다.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는 하얀 눈밭으로 떠나봅시다.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내 과학 전문 박물관을 소개하는 무한상상 박물관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는 박물관 교육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현미경 박물관입니다. 과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어주는 것? 아주 작은 물질을 크게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아이들이 설명하는 이것. 현미경의 발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미경. 하지만 이 과학 장비가 보여주는 모습은 결코 평범한 것들이 아니죠. 현미경으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특별한 박물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현미경 박물관. 여러분은 현미경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제 머릿속의 현미경 이미지는 정말 단편적이었는데요. 이곳에선 여러 종류의 현미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미경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해설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현미경 전문 박물관답게 현미경들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저희 박물관에는 테마별로 여러 가지 현미경들이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현미경 박물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을 봐도 현미경, 저곳을 봐도 현미경. 아이들 시선이 닿는 곳은 모두 현미경들입니다. 평소 알고 있던 현미경부터 독특한 생김새의 현미경까지 한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터가 따로 없죠. 그렇다면 현미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제 뒤에 여러 가지 이 현미경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현미경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초창기 현미경 모형들을 저희가 전시해 두었고요. 최초의 현미경은 안경 제조업자인 자카리아스 얀센이 만들었습니다. 안경 제조업자였던 그는 안경 렌즈를 겹쳐보았더니 사물이 크게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하고 현미경을 최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레베누코가 이를 응용을 해서 다양한 현미경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이용해서 최초의 미생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해설사님의 이야기대로 최초의 현미경은 1590년경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자카리아스 얀센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긴 원통 모양에 관해 두 개의 렌즈를 넣은 구조입니다. 눈이 닿는 접안 렌즈는 양면이 볼록한 렌즈가, 물체와 가까운 쪽인 대물 렌즈는 한쪽 면만이 볼록한 렌즈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통해 물체를 관찰하면 사물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 바로 현미경의 시작입니다. 현미경의 발명으로 세균이나 미생물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덜란드의 과학자 레베누크는 특히 사람의 정자를 발견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이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식물의 세포 구조를 관찰하며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현미경으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내 현미경에 조명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이 곧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렇게 현미경은 첨단 과학 장비 중 하나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율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현미경의 기본 원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데요. 현미경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광학 현미경의 경우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필요합니다. 대물 렌즈로 1차 확대된 물체의 실상이 접안 렌즈를 통해 2차 확대돼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인데요. 확대 배율은 대물 렌즈가 1에서 100배, 접안 렌즈는 5에서 20배 정도로 종합 배율은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현미경의 역사와 원리를 알고 나니 다 비슷비슷해 보였던 현미경들이 조금은 달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끈 현미경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현미경 중에서 꽤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이것. 기능도 크기만큼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이 현미경은 3D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으로 3D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해요. 3D 현미경은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확대된 물체 이미지를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재물대에 올려놓은 말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타나지 않는 3차원 영상. 이 현미경은 시료를 관찰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3D 현미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관찰할 때는 이 3D처럼 영상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여기는 접안 렌즈로 직접 보실 때와 다르게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빔으로 스크린으로 보시게 되면은 2개의 영상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경을 끼고 입체적으로 표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안경 쓰고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같은 원리로 보기 때문에 표본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된 사물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기회. 박물관이 단숨에 3D 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랫뼈를 선택했지만 3D 현미경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하려면 살아있는 곤충과 같은 시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현미경으로 꼭 관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박물관으로 표본을 가져와 3D 현미경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현미경 박물관의 재미는 여러 가지 현미경을 보고 원리를 배우며 각각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재미는 전문가와 함께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친구들과 몇 가지 체험을 함께 해볼까요? 현미경을 보는 마이크로 세상 하나. 우리 입속에 사는 세균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양치질 교육. 이론적으로는 이를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지만 아이들에겐 실천하기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이용한다면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친구들의 입속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볼 현미경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의 이름은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네. 여기 있는 위상차 현미경으로는 살아있는 세포나 세균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 입속에 살고 있는 세균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은 투명한 물체나 살아있는 세포를 색이나 명암의 차이가 아닌 굴절률의 차이로 관찰하도록 고안된 현미경인데요. 빛이 시료를 통과할 때 물질의 굴절률에 의해 위상차를 갖게 되는데 이를 명암의 차이로 바꿔주기 때문에 시료를 따로 염색하지 않아도 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입에 있는 세균을 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해가지고 저기 보면 저기 조금 해가지고 입이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떡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선생님이 입속에 있는 세균을 보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 입에서 침을 한 방울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침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입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해주시고요. 이. 먼저 면봉을 이용해서 친구의 입안 구석구석을 휘저으며 타액을 묻힙니다. 우리의 입안은 인체 내에서도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타액으로 충분히 젖은 면봉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문지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묻은 타액 위에 커버 글라스를 올려놓습니다. 시료 준비 완료! 이제 현미경 확인만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현미경을 직접 들여다볼 건데요. 현미경을 보면 안에 작은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세포 중앙에 보면 동그란 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도 몰랐던 입속 상황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와, 뭐야? 네. 여기를 잡아. 왼쪽에는 좀 동그란 게 좀 보여요. 가장 먼저 보이는 커다란 물질이 세포인데요. 세포 주위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이 작은 점들이 바로 입속 세균. 사람의 입속에는 300여 종의 세균들이 수억 마리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구강 내 세균들이 치아에 붙어 치태를 형성하고 이 치태가 바로 충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사탕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내 입안에 이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한 친구들, 오늘부터 양치질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냥 침을 손바닥에 뱉거나 아니면 뭐 유리 같은 데 뱉으면 그냥 거품 같은 데 나오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무슨 동그라미 같은 세균이나 아니면 세포들이 뭉치니까 뭐 곰팡이처럼 생겼으니까 신기했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마이크로 세상. 둘, 우리 피부 속에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피부 상태나 신체 각 부위를 현미경으로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매일 멋지게 단장하는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어떤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또 다른 현미경이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알아본 현미경은 우리가 생체 스코프라고 하는 현미경인데요.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렌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에 현미경을 가져다 대면 우리가 표본을 크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생체 스코프 현미경은 일명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500배율까지 같기 때문에 신체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현미경으로 어디를 관찰해 볼까요? 볼이요. 볼이요? 네. 자, 여기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되시고요. 자, 볼에 현미경을 가져다 대면 우리 친구의 얼굴 피부랑 피부에 있는 솜털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요? 네. 친구의 볼에 생체 스코프를 대보니 모니터에 바로 확대 영상이 뜨는데요. 피부 아래 모세혈관까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던 손등의 상처도 확인하고요. 깊게 패인 줄무늬는 지문입니다. 지문 사이사이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은 지문에 고인 땀이라고 하네요. 손톱의 표면과 형태도 어떤 상태인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매일 보던 얼굴과 손을 이렇게 가까이 살펴보니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놀랍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와, 저는 제 몸에 털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많아요. 우와.
현미경으로 보는 마이크로 세상. 셋. 사람에겐 콧구멍, 식물에겐 손구멍. 식물의 손구멍을 볼 수 있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숨을 쉰다는 사실. 우리는 코로 숨을 쉬지만 식물이 숨을 쉬는 기관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식물의 세포 구조와 함께 기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미경을 이용해서 식물의 숨구멍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할 식물은 미니 달개비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표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숨구멍 관찰하기. 먼저 미니 달개비의 잎을 떼서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잎의 뒷면을 살며시 벗겨냅니다. 떼어낸 잎의 뒷면을 슬라이드 글래스에 놓고 현미경의 재물대에 올립니다. 초점을 맞추고 저배울에서 고배울로 관찰하면 되는데요. 미니 달개비의 숨구멍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미경의 접안 렌즈를 통해 식물과 눈을 맞추는 아이들. 표정을 보아하니 미니 달개비의 숨구멍을 찾은 것 같죠? 세포 가운데 두꺼운 입술처럼 생긴 것이 미니 달개비의 숨구멍, 바로 기공입니다. 식물은 이 기공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동안 보던 보드란 풀잎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벽돌 모양이었던 걸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기 와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인 것들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신기했고요. 특히 피부 세포를 관찰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첨단 과학의 중심에 서 있는 현미경. 하지만 현미경이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입체적인 과학 교육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융합인재,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조건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현미경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아이들도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를 반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특별한 눈. 현미경이라는 과학 장비를 좀 더 깊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이크로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 진화한 현미경을 개발하는 만큼 우리는 어둠 속에 감춰진 미지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겠죠? 무한상상박물관, 저는 또 다른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위생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대체 플라스틱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간편함과 편리를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구. 바이오 플라스틱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플라스틱은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화학 물질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이 아닌 재생이 가능한 원료로 만들며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화성의 한 공장.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는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란 식물,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과 같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원료를 말하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비식용식물로 이 원료를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천연물은 보통 식물체로부터 얻어지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재료는 식용작물에서 얻어집니다. 예를 들면 곡물의 부산물인 밀껍질, 옥수수 껍질, 콩껍질 등의 식품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초미분으로 분치하여 사용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의 첫 번째 단계는 분체 공정입니다. 크기와 모양, 단단한 정도가 서로 다른 천연물을 분말로 갈아내는 단계인데요. 천연물을 미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플라스틱 수지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와 플라스틱이 잘게 혼합된 것이죠. 다음은 혼합 공정. 미분 상태로 만든 천연물을 기능성 플라스틱 수지와 함께 섞는 단계입니다.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과 소수성을 가지는 플라스틱 수지는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르게 혼합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플라스틱 수지에 천연물이 잘 분산되어 섞이도록 섭씨 8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로 건조합니다. 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건조가 진행되는 혼합 과정에선 천연물에 함유된 수분이 낮아져 제습과 코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일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혼합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혼합 공정을 마친 원료는 사출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원료를 가열하고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과정. 사출 공정은 두 개의 사출 기계를 통해 단계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 메인 피더입니다. 메인 피더란 호퍼를 통해 투입된 원료를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압력을 통한 투입량 조절로 원료가 균일하게 가열될 수 있도록 속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인 실린더. 원료에 열을 가하는 장치로 혼합된 원료가 사출되기 쉽도록 녹이는 단계입니다. 가열에 의해 천연물과 플라스틱 수지가 고르게 혼합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혼합 원료는 실린더를 통해 섭씨 120도에서 140도 사이의 온도로 가열됩니다. 이때 열에 약한 천연물이 쉽게 타지 않도록 실린더 안에 식용 가소제를 첨가하는데요. 이 식용 가소제는 천연물에만 반응해 녹는 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플라스틱 수지의 높은 녹는 점은 맞추고 원료가 일정한 온도와 강도를 갖게 되어 얇은 막대 모양으로 사출될 수 있는 것이죠. 사출된 플라스틱은 바로 냉각 공정을 거치는데요. 열에 의해 강도가 약해져 있는 플라스틱을 바람을 통해 단단하게 만듭니다. 냉각 공정을 거치며 이동되는 플라스틱은 커팅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의 플라스틱 수지를 다시 혼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혼합되도록 작은 원기둥이나 각기둥 모양으로 짧게 절단하는데요. 이것을 펠릿이라고 부릅니다. 완성된 펠릿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해서 제작되는 비닐 포장재료, 생활용 용기류, 산업용 컨테이너, 토목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용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비닐 포장재 필름 공장. 필름 제조 공정 그 첫 번째 단계는 첨가제 혼합입니다. 제품의 기능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펠릿에 화학 첨가제를 투입하는데요. 제품의 색깔을 맞추기 위한 컬러마스터 첨가제와 제품의 강도를 맞춰주는 기능성 수지를 혼합해 특성을 강화합니다. 혼합을 마친 펠릿은 매스 실린더를 통해 압출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공급된 원자재를 가열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제품을 뽑아내는 단계인데요. 이때 다이스 공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이스 공정이란 열에 의해 강도가 약해진 제품을 실린더가 밀어내면 다이스 장치를 통과하며 얇은 원형 모양의 필름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요. 제품의 1차 성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를 통해 압출된 필름은 곧바로 블로워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공정은 실린더 및 헤드에서 용융된 수지가 다이스를 통과해서 공기와 1차 롤러의 속도로 필름의 크기와 두께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때 필름의 냉각을 통해 1차 결정화를 시켜 일정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께와 규격을 맞춰 냉각하는 단계. 다이스를 통과하여 1차 성형된 필름은 필름의 안쪽에 바람을 주입하며 넓게 부풀리는 2차 성형 단계를 거치는데요. 두께에 맞게 필름을 늘리는 동시에 바람을 통해 빠르게 냉각시킵니다. 다음은 롤러 공정. 비닐 포장지의 모양으로 최종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넓게 부풀려진 필름은 미세먼지가 제거되어 롤러의 일정한 장력으로 말리게 됩니다. 이때 주입된 바람이 빠지며 비닐 포장지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닐 속에 남아있는 공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판판하게 고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롤러를 통과한 비닐은 천천히 롤에 감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비닐 포장지는 자연에서 분해됩니다. 천연물이 사용된 원료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제품이 분해되는 것인데요. 천연물이 분해되고 남은 플라스틱 수지에는 복합 산화제가 첨가되어 있어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작은 크기로 분자화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이죠. 이렇게 식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완성됐습니다. 탄소와 수소의 화학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이 아닌 콩껍질, 커피, 야자수와 같은 천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친환경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한계를 넘어 친환경 플라스틱 도구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와 썰매. 이런 겨울 스포츠를 더욱 능숙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과학인데요. 더 빠른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도 과학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나는 겨울 스포츠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춥다고 방 안에만 계신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전해드릴 만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매서운 칼바람은 물론이고요. 외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자, 그곳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사시사철 날씨에 관계없이 겨울 레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실내 슬로프가 있다는 이곳. 겨울만 기다리는 스키어들에겐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겠죠? 안녕하세요. 스키 장비 대여하러 왔어요. 네.
겨울 스포츠 마니아인 저도 보드 대신 오늘은 특별히 스키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딱 맞는 스키 플레이트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이거 장비 빌리실 때는 자기 키, 신체에 비해서 20cm 적게 하시면 돼요. 보드는 턱까지. 키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각자의 신장에 따라서 적절한 스키 플레이트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속도는 물론 안전까지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장비를 꼼꼼히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반의 준비를 다했으니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활강하는 스키어들. 남녀노소 모두 스키 산매경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스키는 온몸을 이용하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겨울철 운동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욱 안성맞춤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키가 서론 위를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과학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스키를 타게 되면 이 무게가 가해지면서 압력이 가해지죠. 그러면서 마찰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 그 눈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눈이었을 때보다 물이었을 때 마찰이 적어져요. 마찰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미끄러지게 되죠. 마치 비 왔을 때 차가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스키가 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과학 없이는 불가능한 운동, 스키. 스키에 작용하는 과학 원리는 복빙 현상과 마찰열이 대표적인데요. 복빙 현상이란 얼음의 압력이 가해지면 녹는 점이 내려가서 물로 변했다가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상태의 얼음으로 돌아오는 과정. 즉, 날과 얼음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형성된 수막이 스키가 움직이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스키 경기는 속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0분의 1초, 이 간발의 차이로 동계올림픽 메달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키의 속도를 좌우하는 비밀,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있습니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밀려나가는 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이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힘을 가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힘 때문에 눈을 지그재그로 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한다면 스키를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겠죠? 우리 친구 이렇게 실내에서 신나게 스키 타니까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스트레스 쌓였던 게 풀려서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타는 건 조금 길긴 한데 안에서 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스릴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더 야외보다는 춥지가 않고 따뜻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날과 추운 날 중에 언제 스키를 타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텐데요. 사실 스키 타기 좋은 날은 따로 있습니다. 설질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눈의 마찰 개수가 가장 작은 섭씨 0도 안팎일 때가 최적의 조건. 따라서 스키나 썰매를 타기에 가장 좋은 바깥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정도라고 합니다. 스키에 대한 과학 원리도 제대로 배웠겠다. 이제 설원 위의 스릴을 만끽하러 나섰는데요. 때마침 강습 시간이라 저도 함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앞이 벌어지면 안 돼요. 앞이 V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제자리가 움직여보세요. 슬로프를 걸어 올라갈 때는 옆으로 서서 스키를 11자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앞으로 살짝 구부러져 있는 스키 부츠 각도와 상체 각도를 평행하게 맞추는 게 기본 자세.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추면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 있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잘 넘어져야 부상도 없다는 사실. 저처럼 다리를 모아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올바른 낙법 자세고요.
다시 일어설 때는 스키를 11자로 놓고 몸의 반동을 이용하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초보자들은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서 스키를 타야 할까요? 초보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A자를 넣었을 때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뒤꿈치를 서서히 벌리면서 5대5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롱 X자와 숏 X자가 있는데 지금 초보자들은 롱 X자로 타면서 스키를 구사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어깨선을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숙인다든가 배를 움츠린다든가 그러면 초보자들이 좀 구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깨를 펴고 허리도 핀 상태에서 A자를 오른쪽과 왼쪽과를 잘 맞추면서 5대5로 맞춰서 타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슬로프에는 저처럼 스키 초보자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제멋대로 움직이는 팔다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님의 특훈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스키를 A자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제동하는 기술인 프루그 파렌. 이 프루그 파렌 기술은 스키 날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제 자세가 좀 나아졌나요? 하얀 설원이를 쭉 미끄러질 때의 그 쾌감이란 아마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상쾌하면서도 짜릿한 기분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배운 대로 스키를 타니까요, 정말 스키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스키도 원 없이 탔겠다. 겨울철 스포츠의 백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썰매를 타러 가볼까요? 겨우내 꽁꽁한 얼음판이라 수북이 쌓인 눈 위에서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됐던 썰매. 그래서 옛날에는 눈에서 타는 말이라는 뜻의 설마라고도 불렸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썰매 타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자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포츠이기도 하죠. 신나는 썰매에 몸을 싣고 바람을 가르며 쌩쌩 미끄러지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두려움도 잊은 채 겨울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무심코 즐겨 타는 이 썰매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썰매를 타게 되면 보통 언덕에서 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높이 차가 있는 곳에서 내려오면서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갖게 돼요. 이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 속도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보다 빠른 큰 속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치 에너지와 그다음에 무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썰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썰매의 성질을 활용한 겨울 스포츠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썰매의 모양이나 인원수, 그리고 추진 및 제어 방식에 따라 크게 3종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인승과 2인승 경기로 나뉘는 봅슬레이와 썰매에 누워 내려가는 루지, 그리고 머리를 정면으로 한 채 엎드려 타는 스켈레톤 등 닮은 듯 다른 매력의 이 썰매들은 모두 최고 시속 130km가 훌쩍 넘는다고 하니 자동차의 시속과 맞먹는 속도죠. 최근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슈퍼 썰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림픽의 썰매 경기는 극한의 스피드를 겨루는 과학 전쟁터라고 볼 수 있죠. 평소에도 썰매의 빠른 속도를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혼자 타는 것보단 둘이 함께 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몸을 최대한 눕혀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면 썰매의 스릴과 재미가 배가 되겠죠? 원리를 알고 타면 2배 더 재미있는 썰매.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아이와 함께 실내에서 눈썰매 즐겨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집에서도 가깝고 실내 안에 있어서 춥지도 않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많이 즐거워하던가요? 네, 아이도 별로 슬로프가 높지도 않아서 무섭지도 않아 하고 재밌게 잘 타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타네요. 일단 날씨가 추운데 실내에서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조금 되게 안전하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춥지도 않고. 재밌어요. 진짜 춥지도 않고 좋아요. 또 다른 썰매장. 이곳에선 셋이 뭉치면 3배도 재밌다는 튜브 썰매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3개로 연결된 튜브가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쾌속 활강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 정말 짜릿해 보이죠? 지금 되게 높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둘이 탈 거면 언니도 같이 껴가지고 셋이 같이 타도 돼요? 네. 그래 돼요? 네. 생각보다 빨라 보여서 도저히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왔는데요. 아니 어린 친구들이 어찌나 잘 타던지 나중에 커서 썰매 국가대표 선수를 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강심장들이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이 튜브 썰매 타고 내려오던데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어요. 일단은 예상외로 너무 빨라요.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미는 물론 즐거운 추억까지 선사해준 스키와 썰매 체험. 실컷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는데요.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최고의 보약은 바로 신나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차디찬 겨울이지만요. 이 스릴 만점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한겨울의 추위도 까맣게 잊게 되는 것 같은데요. 뻔한 여행 레파토리에 질리신 분들 혹은 이 겨울의 끝자락까지 매서운 추위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이라면 아찔한 겨울 레포츠로 누구보다 뜨거운 겨울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